이 냄새 좀 봐. 폐지나 죽는 것이 감히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손녀를 만졌어. 자, 시어머니 강말숙이 길바닥에서 폐지를 묶고 있던 친정엄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가던 엄마와 골목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엄마는 헌 골판지 위로 그대로 쓰러졌고 강말숙은 옆에 서 있던 손녀의 손을 획 잡아 끌며 엄마 발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외할머니야. 강말숙이 수아의 두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아, 쳐다보지 마.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거지야, 거지.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준 엄마였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겨울이면 다리를 절면서도 손녀 돌잔치에 금반지 들고 찾아온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길바닥에 엎드려서 흩어진 폐지를 두 손으로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녀 이름을 부르다 목이 메어 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20m 뒤에서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모, 강남 본점 계약 해지 준비해 주세요. 사위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강남 월 매출 2억짜리 식당. 그 건물주가 바로 지금 뺨 맞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엄마라는 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폐지를 줍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폐지 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의 건물 세 채, 거기서 들어오는 월 임대료만 해도 웬만한 사람 연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말숙은 바로 그 골목 한복판에서 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폐지년이라고 침뱉던 시어머니가 무릎 꿇게 된 그날의 이야기. 오늘은 폐지 줍는 친정엄마를 길에서 때린 시어머니가 그 엄마가 사위식당 건물주인 걸 알고 무릎 꿇게 된 38살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엄마가 눈앞에서 뺨을 맞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 있으세요? 그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은입니다. 올해로 38이 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엄마 밑에서 자랐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시어머니한테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10년째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친정 엄마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시어머니 강말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오재혁이 식당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2억을 넘겼어. 강남에서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지? 재혁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며 씩 웃었습니다. 강말숙이 아들의 어깨를 탁 치며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우리 재혁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말숙이 저를 힐끗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은아, 내 어머니, 너희 친정엄마 요즘도 폐지 줍냐?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말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수아 데리고 친정 가지 마라. 거지 냄새 밴다. 가슴 한가운데를 돌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돌리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늘 이랬죠. 강말숙이 밥그릇을 밀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거다. 친정 복은 없어도 시집 복은 있는 셈 치라. 저는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하면 재혁이 나중에 저한테 화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식당은 강남에 있었어요. 월 매출 2억이 넘는 꽤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건물은 한성부동산관리라는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고, 재혁은 건물주가 누구인지 모른 채 매달 관리업체 계좌로 월세를 보내고 있었어요. 재혁은 그 식당을 자기 실력으로 일군 거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친정엄마 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보낼게. 통장 번호 그대로지? 괜찮다. 나 돈 쓸 데도 없고 운동 삼아 하는 건데 뭘. 내 살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보내겠다고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한숨만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엄마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일이었어요. 골판지를 모아 리어카에 싣고 이웃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엄마의 일과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말숙은 손녀 수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마친 뒤 골목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수아의 손을 잡고 걷던 강말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는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말숙은 사돈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강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어요. 에휴, 이 냄새 좀 봐. 폐지나 줍는 것이 감히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손녀를 만졌어? 엄마가 리어카 손잡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가 보였어요.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으며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야. 짝! 강말숙이 엄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마가 리어카 옆 골판지 위로 쓰러졌어요. 강말숙은 곧바로 수아의 두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수아야, 쳐다보지 마.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거지야, 거지.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강말숙은 수아의 손을 잡아 끌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흩어진 폐지를 두 손으로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수아야, 수아야. 엄마가 수아 이름을 부르다 목이 메어 소리가 끊겼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어르신이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지만 엄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를 데리러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아가 거실에서 뛰어왔습니다. 수아가 제 다리를 꼭 안으며 올려다봤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거지야?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아의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강말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말숙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길에서 폐지 줍는 사람이 수아한테 손을 대길래 한 대 쳤다. 나중에 보니까 내 엄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을 목구멍 안쪽으로 꾹꾹 눌러 삼켰어요. 강말숙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돌아서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의 왼쪽 볼에 시퍼런 멍이 져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의 볼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수님은 제 손을 잡아내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다. 어제 리어카 끌다가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저는 엄마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의 손바닥에 골판지에 긁힌 상처가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수아가 나한테 그랬어. 외할머니가 거지냐고. 시어머니가 수아 앞에서 엄마를 때린 거 맞지? 수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도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을 나와서 바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길에서 때렸어. 수아가 보는 앞에서. 뭐?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가 아니야. 엄마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그게 오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혁이 다시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재혁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대. 네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재혁이 앞에 섰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때려도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몰라봤을 리가 없어. 재혁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폐지를 줍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가 엄마한테 그만 죽게 하면 될 일이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재혁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맞았는데 엄마 잘못이라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아야지. 재혁은 제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피곤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방문이 닫혔어요. 나중이란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강말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정은아, 내 말 잘 들어. 이 일 동네방네 퍼뜨리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 폐지 줍는 사돈 있다고 소문나면 재혁이 식당에 손님이 끊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말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아 친정에 데려가지 마. 거지 냄새 나는데 내 손녀를 보낼 수 없어.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때린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빼앗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아, 수아 잘 있지? 응, 엄마. 잘 있어. 보고 싶다. 수아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 수 있냐?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은아? 왜 대답이 없어?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꼭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외할머니 보고 싶어? 외할머니는 언제 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에는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리어카 옆에 서 있는 할머니와 자기 자신을 그려놓았어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아는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외할머니야.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 수아를 안고 토닥여주면서
머릿속으로는 엄마에게 데려갈 방법만 생각했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수아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몰래 엄마 집에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강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 할머니가 데리고 나갈 거야. 어디 가려고 했냐? 아니요, 어머니. 그냥 산책 좀 시키려고요. 강말숙은 제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현관으로 들어와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수아야,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수아가 강말숙의 품에 안겨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텅 빈 현관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거실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잠깐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엄마한테 수아 거는 좀 말해볼게. 매주 친정은 좀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혁이 제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의 전화가 울렸어요. 재혁이 전화를 받자마자 강말숙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네가 내 편이야, 그년 편이야? 내가 수아를 왜 친정에 못 보내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 폐지 냄새 나는데 내 손녀를 보내? 네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먹으라고 차려놓은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밥그릇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그렇다면 엄마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은 씨 맞으시죠? 어머니 박수님 씨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허리에 보조기가 감겨 있었습니다. 폐지 묶음을 리어카에 싣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이웃 어르신이 구급차를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괜찮아? 수님은 눈을 떴다가 저를 보고 억지로 웃었어요. 별거 아니다. 삐끗한 거야. 내일이면 일어난다. 엄마는 아픈 것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눈가에 땀이 맺혀 있으면서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 말했습니다.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려면 엄마 보험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방 서랍장 2번째 칸에 파란 파일 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안방 서랍장을 열고 파란 파일을 꺼냈어요. 보험 서류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들어 올리는데 그 밑에 누런 봉투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보험 서류만 챙기면 되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였어요. 강남구 소재 건물의 등기부.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 박수님.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또 다른 건물의 등기부였어요. 소유자 박수님. 한 장을 더 넘기자 세 번째 건물의 등기부가 나왔습니다. 소유자 박수님. 강남에 있는 건물 세 채의 등기부 서류가 전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한 장씩 다시 들여다봤어요. 등기부 아래에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마다 임대인 란에 한성부동산관리 위탁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성부동산관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재혁이 매달 월세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재혁의 강남식당, 그 건물의 관리업체가 한성부동산관리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건물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강남구 같은 번지. 재혁의 식당 주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재혁이 장사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 엄마였어요.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폐지를 줍는다고 뺨을 맞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밑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오래된 편지지에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순임아, 우리가 노점에서 리어카 끌고 시작한 거 잊지 말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마음 그대로 살자. 편지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년 전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편지가 이 서랍장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리어카를 끈 이유가 이 편지 한 장에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전부 봉투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수님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 의자에 앉아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님이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동안 결혼 자금도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라면서 그 돈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에 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돈이 있다는 소문이 한 번 났었다. 수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몰려왔어. 형부라는 사람, 시누이라는 사람, 조카라는 사람. 돈 빌려달라, 사업같이 하자, 투자해달라. 안 빌려주면 욕을 하고 빌려주면 안 갚고 연락을 끊었다. 수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어.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 그 뒤로 아무한테도 안 알렸다. 건물 관리는 전부 업체한테 맡기고 내 이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했어. 그래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시집에서 내 재산을 노리고 널 더 못 놓아줄까봐 무서웠다. 돈 때문에 널 이용할까봐. 차라리 가난한 친정이면 시집에서 네가 쓸모가 없으니까 함부로 못할 줄 알았어.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가난하니까 더 무시하더라.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어요. 병실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님은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재혁이 식당에는 일부러 시세보다 싼 월세를 받아왔다. 내 남편이 장사를 잘해야 네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몰래 사위의 장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싼 월세로 장사하면서 돈을 번 사위가 엄마를 폐지 줍는 거지 취급하는 집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엄마가 골목에서 뺨을 맞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아가 외할머니가 거지야? 라고 물었던 그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재혁이 폐지를 줍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며 전화를 끊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몰래 이 서류를 쓰면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혁의 식당을 흔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내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또 당해요. 강말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해가 병원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나한테 건물 관리를 맡겨줘. 내가 알아서 할게. 수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성부동산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성부동산 관리죠? 박수님 소유 강남 본점 건물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박수님의 딸 한정은입니다. 어머니가 건물 관리를 저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가 식당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은아, 큰일 났어.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를 보냈어. 한성부동산 관리에 전화해 봤는데 건물주 정보는 못 알려준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나 끝이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아, 여보, 왜 아무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말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정은아, 네가 뭔 짓을 한 거냐? 재혁이 식당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는 전화도 안 받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앉긴 뭘 앉아. 지금 재혁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너는 여기서 태평하게 앉아 있냐? 저는 강말숙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 어머니, 골목에서 뺨을 때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강말숙의 표정이 멈췄어요. 뭐, 지금 그 이야기를 왜 꺼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해? 저는 대답 대신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에서 등기부 사본 3장을 꺼내 식탁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재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강말숙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남구 건물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이름을 보세요. 재혁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소유자 란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수님.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수님? 이게 장모님 이름 아니야? 맞아. 우리 엄마 이름이야.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등기부를 쥔 손이 멈췄어요. 여기 임대차 계약서도 봐. 임대인 란에 한성부동산 관리라고 적혀 있지. 당신이 매달 월세 보내는 바로 그 한성부동산 관리야. 재혁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건물 주소를 확인했어요. 자기 식당 주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류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장모님이 건물주라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몰랐던 거야. 강말숙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등기부를 들여다보던 강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저는 강말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길에서 뺨을 때린 그 폐지 줍는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 장사하는 건물의 주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시세보다 싼 월세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폐지 줍는다고 무시했어요. 재혁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장모님이 건물주인 걸 알고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해야지. 말하면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재혁의 눈을 바로 봤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뺨 때리는 집에 내가 뭘 말해. 엄마가 건물주라고 말했으면 갑자기 잘해줬을 거 아니야.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 그게 더 역겨워. 재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말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하얗던 얼굴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제 앞에 다가왔어요. 정은아,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께 사과하러 가자. 내가 직접 가서 빌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어요. 1분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말숙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지키려는 계산이 저 눈 속에 보였어요. 뺨을 때렸을 때는 없던 미안함이 등기부를 보고 나서야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강말숙은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강말숙이 무슨 말을 할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님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허리 보조기를 차고 있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강말숙은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말숙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수님의 시선이 강말숙의 얼굴로 옮겨갔어요. 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나는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강말숙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날 내 얼굴에 뺨을 때렸을 때 옆에 수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오? 수아가 다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때리는 걸 5살짜리 아이가 전부 봤어요. 강말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강말숙의 등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강말숙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수아 앞에서 어머니가 직접 외할머니에 대해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그대로 진행할 거야. 전화 너머로 재혁의 한숨이 들렸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말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마르고 거칠었어요.
이 손으로 20년 넘게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이 손으로 제 등록금을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사위식당 월세까지 깎아줬어요. 이 손을 때린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봉사활동은 당분간 쉬어야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쉬면서도 수요일만 되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답답함이었어요. 퇴원하고 사흘째 되는 날 강말숙이 수아를 데리고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강말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꼬리가 바닥으로 처져 있었고 눈은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온 얼굴이 아니었어요. 수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수님을 봤습니다.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외할머니. 수아가 뛰어갔습니다. 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수님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두 팔로 감싸 안고 수아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몇 달 만에 손녀를 안는 것이었어요. 저도 옆에 서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강말숙이 수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외할머니는 거지가 아니야. 할머니가 그때 잘못 말한 거야.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님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외할머니,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수님이 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수아를 다시 안았어요. 저는 계약 해지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 해지는 보류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엄마를 가족으로 대우해. 수아와 외할머니 만남을 절대 막지 마. 알았어. 약속할게. 재혁의 목소리가 한결 풀려 있었습니다. 식당을 잃을 뻔한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며칠 뒤 재혁의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오후였어요. 식당 안쪽 테이블에 강말숙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동네 모임 회장 최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강말숙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숙아, 너 사돈이 강남 건물주라며? 근데 그 건물주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폐지 줍는 사돈한테? 최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말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 두세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강말숙이 손을 저으며 말을 돌렸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서 내가 먼저 찾아갔을 뿐이야. 최영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울 것 없어. 잘못했으면 빌 수도 있지 뭐. 강말숙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컵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강말숙이 체면에 금이 가는 것을 직접 느끼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허리가 나아지면서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수아를 데리고 엄마와 함께 나갔습니다. 수아는 작은 장갑을 끼고 골판지를 한 장씩 모았어요. 리어카에 골판지를 올리며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이것도 올려? 그래, 수아가 제일 잘한다. 수님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가 씩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골목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 집에서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18이었는데 사진 속 얼굴은 알겠지만 목소리는 가물가물했어요. 수님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빠랑 나는 강남 뒷골목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그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하나 끌고 떡볶이를 팔았어. 좌판 펴놓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손님이 3명, 4명이었다. 수님의 눈이 멀어졌어요. 20년 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왔는데 천막이 없었어. 좌판이 다 젖어서 떡볶이 국물에 빗물이 섞였다. 내 아빠가 비닐을 하나 구해와서 둘이 머리 위에 쓰고 앉아서 팔았어. 그날 매출이 8,000원이었다. 수님이 웃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얻었다. 분식집이었어. 가게 앞에 간판을 다는 날 내 아빠가 간판 앞에 서서 울었다. 내 손 잡고 수님아 해냈다 그러면서 울었어. 저도 목이 메었어요. 분식집이 잘 돼서 식당으로 키우고 식당이 잘 돼서 건물을 샀다. 그런데 내 아빠가 건물을 사고 나서 한 말이 있었어. 수님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아, 우리는 리어카에서 시작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때 마음 그대로 살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20년 넘게 리어카를 끌었는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좋아서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재혁이 처음으로 장모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 집 현관에서 머뭇거리던 재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수님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식탁 앞에 섰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님은 재혁을 올려다보며 의자를 당겨줬어요. 앉아라. 밥 먹어. 장사하느라 힘들지. 수님은 사위에게 밥을 퍼주고 반찬을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더 숙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칠 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아 어머님, 오늘 수아가 발표 시간에 외할머니 자랑을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봉사활동하는 멋진 할머니라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환하게 웃었어요. 외할머니가 거지야? 라고 물었던 수아가 이제 외할머니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엄마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님은 수아 옆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재혁은 수님에게 물을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수아는 외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 밥을 먹었어요.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수님이 수아에게 계란말이를 잘라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평범한 가족의 저녁인데 우리한테는 이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졌지? 그래, 다 괜찮다. 엄마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한 달도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말숙은 변했어요. 아니, 변한 척을 했습니다.
최영자에게 폐지 줍는 사돈한테 무릎 꿇었다며라는 말을 들은 뒤로 강말숙은 동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바꿔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돈이 강남에 건물 세 채를 가진 분이야. 원래 대단한 집안이었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처음에는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자 말이 점점 커졌어요. 우리 사돈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혁이 식당도 잘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원래 복이 많아. 모임 사람들이 그런 사돈 두고 왜 진작 잘 안 했냐며 추켜 세울수록 강말숙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강말숙은 남의 재산을 제 것인 양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은아,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장모님 건물 하나를 수아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수아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가족이니까 건물 하나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수아 이름을 대지 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재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가 월세를 안 내면 그 돈이 얼만데. 생각을 좀 해봐. 결국 강말숙이었어요. 재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강말숙이 불어넣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 꺼내지 마. 이건 엄마 재산이야. 나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말숙이 직접 엄마를 찾아갔어요. 저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강말숙은 엄마 집 거실에 앉아 웃는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우리가 한 가족인데 수아를 위해서 건물 하나만 재혁이 앞으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돈, 그건 안 돼요. 그 건물들은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말숙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폐지 줍던 사람이 운 좋게 돈 생긴 건데 수아 핑계로라도 감사하셔야지. 수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강말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고작 건물 하나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분수를 아셔야죠. 돈 좀 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네. 강말숙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엄마는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강말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도 사과한 것도 전부 건물을 지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한성부동산관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은 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재혁 씨라는 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건물 관리 위탁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셨고 건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건물주 위임자이신 한정은 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재혁이 제 몰래 건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뒤에서 직접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짓이었어요.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마음먹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쓰던 가게 통장을 꺼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이었어요. 내역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신이는 강말숙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뒤로 넘길수록 같은 내역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재혁이 수년째 가정생활비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강말숙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있는 손이 차가워졌어요. 식당 매출은 올라가는데 생활비가 늘 빠듯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볼 때마다 10,000원, 20,000원을 아끼며 살았던 그 시간 동안 그 돈이 강말숙에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통장 내역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체 기록을 한 장도 빠짐없이 확보했어요. 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통장과 이체 내역을 펼쳐 놓았습니다. 재혁이 식탁 위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뭐야? 이혼할 거야.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좀 심했지만 그걸로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저는 통장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매달 생활비에서 빼돌려서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당신이 한성부동산 관리에 가서 건물명의 이전을 알아본 것도 다 알고 있어. 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당신이 빼돌린 돈,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전부 정리할 거야. 재혁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정은아, 잠깐만. 이거 오해야. 엄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씩 보낸 거야. 명의 이전도 그냥 알아본 거지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라고. 조금씩? 수년째 빠져나간 게 조금이야?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 당신도 각오해. 재혁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수아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아의 이마를 손등으로 쓸어주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다 잘할게. 조금만 기다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갔어요. 가게 통장 이체 내역, 강말숙 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 정리표, 한성부동산관리에서 받은 재혁의 방문 기록. 조정 자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재혁 쪽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체 내역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재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재혁이 저를 붙잡았어요.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식당만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처음부터 할게. 저는 재혁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매달 가게 통장에서 돈을 빼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이 손이 한성부동산관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건물명의 이전을 알아봤습니다. 수아 양육권하고 위자료, 그리고 엄마한테 공식 사과. 이 세 가지가 먼저야. 재혁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며칠 뒤 강말숙이 엄마 집에 찾아왔습니다. 또 엄마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강말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돈, 제발 정은이 좀 말려주세요. 재혁이가 식당을 잃으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수님은 거실 의자에 앉은 채 강말숙을 내려다봤어요.
사돈, 내 딸은 내가 말려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은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에요.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요. 제발이요.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정은이한테 직접 하세요. 수님은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말숙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든 건 네가 더 힘들지. 나는 괜찮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재혁은 어머니 강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의 전화 내용은 나중에 재혁이 직접 말해줬어요.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건물 내놓으라고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 강말숙이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건데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되라고? 장모님 뺨을 때린 게 나 잘되라고 한 거야? 건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 게? 재혁은 전화를 끊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재혁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지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아빠 어디가? 아빠 일 때문에 바빠서 늦는 거야. 걱정 마. 아빠 안 와? 올 거야. 엄마가 다 잘할게. 수아는 걱정하지 마. 수아를 안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수아가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을 내야 했습니다. 이혼 조정 마지막 날이었어요. 양쪽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읽었습니다. 수아의 양육권은 제가 받았어요. 재혁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도 합의됐어요. 식당은 계속 운영하되 그동안 시세보다 싸게 받아주던 월세를 정상 시세로 올리기로 정리됐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재혁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조정이 끝났어요. 조정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끝났습니다. 해방감도 슬픔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갔어요. 수아의 손을 잡고 엄마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님이 서 있었어요. 수님은 수아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수아가 뛰어가 안겼어요. 수님이 수아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수아가 수님의 목을 감싸 안으며 대답했어요. 외할머니, 나 여기서 살아? 그래, 여기가 수아 집이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님도 웃었어요. 저도 웃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중에 최영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말숙은 혼자였어요. 아들의 식당 월세가 올라가고 며느리도 손녀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네 모임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건물주 사돈한테 뺨을 때리더니 결국 이혼당했다며? 그 집 며느리가 손녀 데리고 나갔다면서? 자업자득이지 뭐.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강말숙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깨를 올리고 다니던 사람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저녁에 엄마 집에서 수아를 재우고 나왔어요. 수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서서 그릇을 받아 물기를 닦았어요. 수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이런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미안해.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의 등이 작았습니다. 이 작은 등으로 20년 넘게 리어카를 끌었어요. 건물 세 채를 지키면서도 딸한테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엄마는 쉬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다음 날부터 엄마의 건물 관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부동산 관리 담당자를 만나 건물별 임대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기간과 월세 입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수님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해 줬습니다. 이 건물은 내 아빠가 처음 산 건물이야. 1층에 분식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가 들어와 있다. 이 건물은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산 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같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엄마가 건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가 함께 나왔어요. 건물이 새 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추억이 새 채였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씩씩하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외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제 품에 안겨 엄마,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이 현관에서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갈게. 너는 안 가도 돼. 수아 챙겨야지. 수아도 같이 가. 수아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장갑을 양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나도 가. 나도 할 거야. 수님이 수아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도 가자. 골목 초입에 리어카 2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의 낡은 리어카와 제가 새로 마련한 작은 리어카였습니다. 수아는 제 리어카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아보더니 금방 놓고 엄마 리어카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옆에서 할래. 그래, 와라. 수아가 외할머니 옆이 제일 좋지.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골판지를 한 장씩 주워 올렸습니다. 외할머니, 이것도 올려? 그래, 수아가 제일 잘한다. 수님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가 양볼을 부풀리며 웃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님씨, 오늘은 딸도 나왔네? 네, 우리 딸이 이제 같이 합니다. 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까지 데리고 나왔네. 기특하다, 기특해. 수아가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걸었던 이 길을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 마음 그대로 살자. 아버지가 말한 그 마음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20년 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님이 리어카 손잡이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내 아빠가 보면 좋아했을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리어카 손잡이를 함께 잡았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편 나중에 최영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혁은 월세가 오른 식당을 축소 운영하며 힘겹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넓었던 매장을 반으로 줄이고 직원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수아 양육비를 전하러 엄마 집 앞에 왔습니다. 마침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재혁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재혁은 저와 엄마와 수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재혁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수아가 뛰어갔습니다. 재혁이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의 머리에 얼굴을 묻더니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수아를 내려놓고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양육비였습니다. 수아 잘 부탁해. 알았어. 재혁은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재혁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아의 아빠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하루가 다르게 씩씩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엄마랑 외할머니랑 나 셋이 살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아야, 행복하니? 네, 맨날 행복해요.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수아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건물 관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부동산 관리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현황을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직접 챙겼습니다. 수님이 어느 날 저녁 건물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안심이다. 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산소 가자. 그래, 가자. 주말에 수아를 맡기고 엄마와 둘이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팔랐습니다. 엄마의 허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팔을 잡아주며 한 발씩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님이 묘비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은이가 이제 다 컸어. 걱정 말아요.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지킬게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약속, 저도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마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손에서 모든 말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었습니다. 골목 초입에 리어카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님과 저 그리고 수아가 장갑을 끼고 골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골판지 한 장을 두 팔로 안고 리어카까지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제일 큰 거다. 우리 수아가 힘이 세네. 수님이 수아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카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 리어카를 20년 넘게 끌었습니다. 이제 리어카가 2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정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골목을 혼자 걷던 리어커 하나가 봄이 오자 2대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작은 손이 하나 더 생겼고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폐지 줍는 분이 강남 건물 세 채 주인이라니 숨겨둔 재산이 진짜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재산을 숨기고 검소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도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 때문에 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죠. 수님의 선택이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사돈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둘째,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셋째,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은이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엄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넷째, 부모님이 지켜온 것들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리어커 하나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되고도 그 리어카를 놓지 않았던 스님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은 씨처럼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소중한 사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골목에 봄바람이 불면 리어커를 끄는 손도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골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정은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